다음은 두 번째 주제, 조선민족혁명당의 혁명과 그 추진 활동에 관한 검토를 발표해 주실 국가보훈부 유동현 학예연구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보훈부 유동현입니다. 이제 초도에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군사 쿠데타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 의미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주제가 민혁당 관련의 주제인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가 민혁당 창당 9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위 논문을 받고 올해 90주년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발표를 의뢰를 해주셨고 나름 이제 개인적 의미로서 개인적 의미를 삼으면서 이렇게 발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이 이제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 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선 제가 이제 요 책자에 담긴 발표문을 요약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43쪽입니다. 제목은 조선민족혁명당의 혁명과 그 추진 활동에 관한 검토입니다. 해방과 국가건설 구상을 중심으로입니다. 머릿말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이하 민족혁명당 혹은 민혁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민혁당은 1935년 7월 중국 남경에서 의열단, 신한독립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재미대한독립당 등이 민족혁명의 전선통일을 위하여 각 정당을 해소하고 통합하여 결성한 독립운동정당이었습니다. 그동안 민혁당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크게 두 방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혁명당이 좌우를 망라한 통합조직이라는 점을 규명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길 선생님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만길 선생님은 민족혁명당 창당을 192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 온 유일당 운동의 결실로서 민족통일운동사의 중요한 지점으로 보셨습니다. 민혁당 관련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무장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민혁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의열단의 암살 파괴운동 등 의열투쟁과 30년대 의열당 간부학교의 운영, 이후 조선의용대 관련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족혁명당의 국제연대와 관련된 연구들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민혁당의 이제 투쟁과 국가건설 방략과 그리고 이론 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강말긴 선생님께서 강령과 정책 등의 내용을 분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의 중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 통일 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당의 강령과 정책 등에 관해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민족혁명당의 연구 흐름이 통일전선 무장투쟁이 있던 것과 함께 민혁당이 해방 전후 주류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점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혁당의 혁명, 즉 해방과 국가건설 구상을 당이, 당강, 정책과 방역 및 주요 활동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 민혁당 활동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검토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이 구상했던 국가를 밝힘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이상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립 당시 민혁당의 이제 당이 당강 정책을 분석하고 당이 구상했던 혁명 방략이 무엇이었으며 그 배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이제 2장에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해방 이전의 독립 방략과 활동에 관해 살펴보자 합니다. 특히 이 시기 민혁당은 주로 해방에 초점을 맞춰 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주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4장에서는 해방 전후 민혁당의 혁명, 즉 국가건설 방략과 그에 따른 노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혁당의 당이 당강 정책과 방향을 비롯해서 당에서 발간했던 주요 문건들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국사편찬위원회나 그다음에 국가보훈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제 신문들도 활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예, 2장입니다. 성립 당시 혁명 방략과 특징입니다. 45쪽입니다. 민혁당은 성립 당시부터 혁명적 수단으로서 부적 일본의 침탈을 박멸하고 정치, 경제, 교육 평등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여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당위로 정했습니다. 즉 조국 독립을 실현하고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근본적 과제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민혁당의 당위단강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해방, 즉 독립운동입니다. 해방과 그 이후에 국가건설의 대강이 성립 당시부터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혁당은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첫 번째 목표로 했고 이후 민주주권제의 정권을 수립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제도의 확립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의 평등을 확보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민혁당이 당위 담당 정책 등에서 추구한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혁명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재활동뿐만 아니라 민주국가 건설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명적 수단으로 조국을 되찾고 정치교육 경제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혁명으로서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혁당이 주장한 혁명은 또한 민족의 혁명이었습니다. 민혁당은 특정한 계급의 정당이 아닌 민족 통일 전선의 정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경제적 평등을 주장했고 현재 조선의 경제 문제는 계급적 문제가 아닌 민족적 억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제의 억압에 대한 문제를 민족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은 혁명의 수단으로 일본의 통치를 몰아내고자 했던 조선혁명 선언과도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혁명당은 혁명이 좌우로 양극단을 흐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세계 조류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우익의 조류만 흐르게 되면 특수성을 강조하여 신비적 현상으로 빠지게 되고 반면에 좌익의 조류만 따르게 되면 보편적 법칙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민족적 발전에 대한 현실적 임무를 몰각하게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좌우익의 양극단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민족의 혁명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민족혁명당은 혁명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살폈습니다. 민혁당이 이야기한 혁명의 첫째는 어떻게 하면 조선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 정치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주적 발전이 민족 전체의 평등한 행복과 세계 인류의 평등한 행복과 부합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즉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찾고 국민의 평등을 확보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민혁당의 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혁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은 통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우방과의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혁명의 두 번째 단계인 조선민족이 자주적으로 발전하여 인류 행복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 즉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대중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족 경제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혁명당이 구상한 자주 독립국가는 국민이 평등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고 주요 산업의 국영화와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주공화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대규모 생산기관과 독점적 기업을 국유화하며 토지의 국유화 및 농민 분배 등을 통한 민주집권제가 실현되는 국가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립 당시부터 자신들의 혁명 방향을 세우고 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시기 민족혁명당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과 그 이후의 국가 건설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혁당은 새롭게 건설될 국가는 세계 발전과 평화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35년 당시 민혁당의 단강 정책 등은 같은 시기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 혹은 정당들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남만주에서 성립된 조선혁명당의 당위 단강 정책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장세현 선생님께서는 조선혁명당의 당위 단강 정책이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민혁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열당과의 관련성도 일부 주장을 하십니다. 저도 장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성립 당시 민혁당이 제정했던 당위 단강 정책은 대체로 의열단의 그 강령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공산당의 강령과도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혁당 강령에 많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열단은 20년대 국공합작 열기 속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했고 김원붕은 제3차 조선공산당 비서를 지낸 안광천과 제외하여 레인주의 정치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대 중반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이어오던 최창희, 허정숙 등이 당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이제 영향을 좀 받게 되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일본 측의 자료에서도 의열단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 이후 안강천과 제휴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의열단이 공산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혁당 성립 당시 제정된 당강 정책은 의열단의 강령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대의 독립운동 단체의 강령 혹은 목표와도 내용의 차이가 일부 있긴 하지만은 민족 해방과 균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정당 간의 지향점이 모두 같지 않았기에 일정 내용의 이제 세부 내용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시기 각 정당들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이후에 민주적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목적 의식은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은 이것을 혁명으로 이루고자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3장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 민족혁명당의 활동입니다. 51쪽입니다. 35년 이제 성립된 민혁당은 곧바로 분열하게 됩니다. 당은 사실상 의열단계 중심의 정당으로 낳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혁당은 첫 번째 혁명 단계인 해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2월 민혁당은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주도했습니다. 전선연맹은 창립 선언에서 조선민족의 단결을 통해 민족전선을 공고히 하고 중한 양민족 연합전선을 통해 우리의 항일 세력을 집중시키며 전 세계의 모든 반일 세력이 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이 즉 민족혁명이며 자신들은 계급전선이 아닌 민족전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혁명의 목적은 조선민족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혁명 세력이 계급과 당파를 떠나 국민의 단결을 이루어야 하고 한중 양민족 간의 연합전선도 더욱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은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의 항전을 승리로 이끌어 조국 독립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전선연맹의 강령 역시도 민혁당 성립 당시의 당강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혁당은 조선의용대 창설도 주도를 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스스로 조선민족의 혁명대오임을 자처했고 중일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창설 당시 중국 전장에서 지원부대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전투가 가능한 부대로 발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용대를 창립하고 중국 전장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는 기간 동안 중국 관내 지역에서 민혁당과 전선연맹의 위상은 임시정부와 광복진선을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강 통일회의가 결렬된 후 위와 같은 상황은 변화하게 됐습니다. 기강회의 결렬, 의용대 주력의 화북 이동, 국공 간의 긴장 강화 등의 대내외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민족혁명당의 위상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혁당은 41년 5월 임시정부에 대해 그동안 유지했던 불간의 입장을 바꾸고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했으며 41년 12월 제6차 전당대표대회에서는 임시정부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53쪽입니다. 민혁당의 제6차 전당대표대회 선언문에는 민혁당이 추구하는 민족 자주 정권은 선언문에서는 그 민족 자주 정권은 구왕조의 전제 정권이 아니고 조선의 혁명이란 곧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 내부적으로는 일본에 기생하는 구왕조의 봉건 체제를 숙청하여 조선인의 자유 정권을 수립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말을 좀 요약했는데 말이 좀 매끄러우지 못했습니다. 민족혁명당의 제6차 대표 전당대회 선언문에서 당시 수정 발표된 강령도 확인이 됩니다. 수정된 강령은 성립 당시에 당이 당강 정책의 구조에서 강령의 형태로 바뀐 점과 그에 따라 내용이 이제 소략해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립 당시 내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강령 2조에서 국민의회를 소집해서 국민헌법을 제정하고 보통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해방 후 국가건설의 방향을 언급했던 점과 2차 세계대전을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 민주 진영 간의 전쟁으로 보기 시작했던 점이 주목됩니다. 54쪽입니다. 한편 민혁당은 임정에 합류한 후에 43년 2월 제7차 전당대회를 또 개최합니다. 전당대표대회에서는 한국독립당 통일동지회, 조선민족당 해외정권위원회,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과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이제 군소정당과의 합당을 통해 민혁당은 임시의정원 내에 원내 제1당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한국독립당과 양당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민혁당의 사당 통합을 통해 민혁당은 사당 통합을 통해 민족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자유는 조선민족의 혁명 정신을 대표하는 동시에 세계 반파시즘 전쟁 중에 민주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7차 전당대회에서는 강령과 정책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앞선 강령과 같으나 강령 2항 조국의 독립 후 1년 이내에 국민대표회를 개최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보통선거제를 실시한다는 것과 11항 조선민족 문화의 연구와 보급 발양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 및 정책에서 임시정부를 국내외 민족독립사업을 총지하는 혁명정권기구가 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 혁명 조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전 국민 폭동을 한다는 조항은 기존과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55쪽입니다. 강령에서 나타난 신규 조항은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활동하는 현재적 상황과 해방 이후 정권 수립을 해야 하는 미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앞서 확인했던 강령 등 민족혁명당의 혁명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해방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6에서 7차 전당대회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6쪽 제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전후 국가건설 구상과 한계입니다.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후부터 국무위원회 개조 확대와 의정원에 관한 약헌 개정을 위한 투쟁, 즉 임정 개조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년 4월 제36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임시 약헌을 임시헌장으로 고칠 수 있었고 구주석에는 김규식과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는 민족혁명당 및 해방동맹, 혁명자연맹의 인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국무위원회의 개방에 따라 비로소 임시정부는 당정부 내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5년 초 임정 개조 등에 관한 논쟁에서 민혁당은 전 민족의 대표성이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해방 이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독립운동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기를 바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 설립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확보자 한 것은 향후 자신들이 부상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을 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방 이후 45년 10월 10일 중경에서는 민족혁명당 제9차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전당대회에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수립된 국가체제 및 우방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혁당은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남에 따라 혁명의 첫 단계는 일단락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혁명의 두 번째 단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9차 전당대회의 선언과 결의된 사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민혁당은 선언문과 강령 정책 등을 통해 향후 자신들이 활동 방향을 설정했는데 지난날의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언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국내의 반일 세력 및 민주당파와 공동 협력하여 전민족의 단결을 완성하고 동맹군과 합작하여 자유해방을 완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느 한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혁명의 주요한 역량을 대표한 전 근로 계급의 정치연맹으로 민족자유, 정치자유, 경제자유, 사상자유 등 4대 자유를 기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 자유는 신민주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직 이 신민주정신에 의거해야만 우리 민족을 단결시켜 조선 독립을 완성할 수 있고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령 1조에도 민족자유, 정치자유, 경제자유, 사상자유 등 4대 자유에 기초한 신민주공화국 건립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4대 자유는 제7차 전당대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혁당의 혁명과 그 방략이 단절되지 않았으며 처음 그들이 목표로 했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당명 강령의 제1조가 우리 민족의 성립 당시 당명 강령의 제1조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45년 10월 민족혁명당의 선언과 강령은 종전 이후 국가 건설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족 문화의 발전을 언급하고 우방과 연합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구성했다는 점은 당시 시대 상황과 국가 건설에 민족혁명당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면 정책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혁당은 민주세력을 통합하여 임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정식 정부를 세우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보았습니다. 아울러 평등교육을 실시하고 누진세를 적용하는 점은 기존 주장과 같습니다. 또한 애국 정치범과 혁명 선열을 우대하고 해외 각지에 강제로 흩어진 동포를 조속히 귀환케 하며 경제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던 점은 바로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혁당은 자신들이 구성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내로 조속히 들어오고자 모색했습니다. 임시정부 1진과 2진의 기한을 시작으로 46년 봄부터 당의 요인들이 차례차례 입국했습니다. 민혁당은 국내로 서둘러 귀환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 이전부터 국내의 정치 세력들과 연락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임시정부 2진으로 45년 12월 초에 입국한 김원봉은 금우 정치는 인민을 행복스럽게 자유스럽게 하기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군대는 인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인민의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혁당은 46년 1월 임시정부를 탈퇴했습니다. 김원봉과 김성숙 등의 탈당파는 임정을 탈퇴하며 임시정부와 비상정치회의의 우익 편향화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익만의 화합이 되는 민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성립 당시부터 주장했던 좌우에 편향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임정을 탈퇴한 이후 민혁당은 민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합류한 이후에도 그 통합과 인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국내 지부 조직에도 힘썼습니다. 기본적으로 민혁당은 해방 후 좌익의 연합체인 민전에 참여했지만 나름 조직을 구성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자 했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47년 6월 제10차 전당대표대회를 개최하고 강령 및 규약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당명은 민혁당에서 정확하게 민족혁명당에서 인민공화당으로 변경이 되었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와 미소공의 성공을 촉진하며 임시정부 형태의 인민위원회의 형태로 할 것과 공권 잔재를 숙청하고 토지의 무상 분배, 민전 의원직의 적극 지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노동자, 농민의 광범위한 군중을 향해 공작과 정책을 선전하고 양적 조직의 확대를 도모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기존의 민혁당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의 이제 정치 지형은 민족혁명당의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좌우로 경대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지하듯이 김원봉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북행을 선택했고 남한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민혁당의 혁명은 종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맺은 말은 62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이기 때문에 맺은 말은 특별히 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부끄럽게도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오늘 토론자 선생님의 지적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관내 통일연합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의 국가건설 구상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유동현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독립기념관 조은경 학예연구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독립기념관 조은경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오늘 학술회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유동현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민혁당 연구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강만길 교수님께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제 선배 연구자님께서 연구를 계속 해오시다가 사실 후속 연구가 좀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하신 유동현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민혁당의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민혁당을 주제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 선생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유동현 선생님의 그 발표에 제가 감히 토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고 오늘 선생님 발표에서는 그 당이 당강, 뭐 정책 강령 등을 중심으로 그런 민혁당의 혁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민혁당 연구가 그간 활동 중심으로 규명이 됐는데 오늘 발표는 이런 어떤 활동의 이론적인 토대를 밝히셨다는 측면에서 좀 새롭게 접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제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입장이 있거나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궁금한 점을 추가적으로 좀 여쭙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제 토론문은 지금 발표지 106쪽에 있고요. 토론문을 요약해서 읽어가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발표문을 먼저 읽고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좀 궁금했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혁당 창당 당시에 그 당강 정책 등의 분석에서 이것이 조선혁명당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었거든요. 사실 어떤 정당의 당강 정책은 그 어떤 정당의 설립 목표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민혁당은 이제 5개 정당 통합으로 상당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의 당강 정책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여정당의 기본 이념을 모두 포용해야 하고 그리고 이 정당이 어떤 통일 전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 민혁당의 그 창당 당시의 당강 정책은 분명히 5개 정당의 어떤 의결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당으로 창당된 민혁당의 이런 당강 정책이 조선혁명당과 거의 같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이 저는 좀 이제 궁금하고 발표를 들었지만 잘 납득이 좀 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당 과정에서 혹시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민혁당이 좀 뭔가 어떤 창당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다른 어떤 요인 혹은 다른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독 이렇게 좀 같은 싱크로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혁명당만큼은 아니지만 한독당 역시도 민혁당하고 굉장한 유사한 측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당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같고 당강도 큰 틀에서 유사하고 근데 조선혁명당이나 민혁당의 이런 당강 정책이 의열당과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독당과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점도 저는 좀 해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 전 선생님께서 그 민혁당이 창당 당시부터 뭐 국제연대 그 다음에 어떤 무장 대오를 확대 강화한다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어떤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정당의 위상은 뭐 임시정부나 광복진선을 압도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표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상황은 한독당이나 한국국민당 또한 분명히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당강 정책을 보면 뭐 무장 대우나 국제 영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정강 정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민혁당이 특별히 다른 정당보다 선제적이고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이제 귀에 꽂혔던 단어가 이제 유사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시기별로 개정된 주요 사항을 분석해 주셨는데 진짜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다만 35년 7월부터 47년 6월까지 신영당, 민혁당이라는 당명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결국 변화하지 않았던 핵심은 무엇이고 반대로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미묘하게 변화하거나 세밀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민혁당 창당 당시에 그 당위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43년 사당 통합 후에 7자 전당대표대회에서는 민족, 정치, 경제, 사상 4대의 자유로 바뀌고 이게 해방 후 45년 10월에 소집된 9차 전당대회에서는 당명 강령 제1호로 명문화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특별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당 당시에 이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수항의 삼균주의랑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43년 무렵에는 이른바 4대 자유라는 식으로 언급이 됐는가? 그러면 이것은 민혁당이 그 당시에 그 삼균주의적 요소를 제외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가? 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42년 10월에 이제 민혁당 등 비한독당 세력이 이제 임시의정원에 합류해서 34차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 건국강령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이 이른바 그 4대 자유가 언급된 것이 그 다음 해인 43년이면 이 건국강령에 대한 중경에서의 어떤 논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에 대한 논의가 이 민혁당의 당강 정책의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가라는 좀 약간 상상 아닌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럼 민혁당이 꿈꾼 나라는 대체 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도대체 민혁당이 말한 민족 자유, 정치 자유, 경제 자유, 사상 자유 이 4대 자유에 기초한 신민주공화국 건립이라는 말로는 민혁당이 어떤 나라를 지향했는지 저는 좀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결국 이 나라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백부장 선생님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 아까 뭐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결국 독립운동 세력이 새 국가 건설을 위해 내놓은 방책은 대체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방 전국에서 보여진 현실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욱이 그 과정에서 저는 민혁당이 별다른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더 특별히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김원봉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뭐 민혁당이 국내 조직 재건도 실시합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해방 전국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혁당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영향력이나 파장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인 거죠. 민혁당은 한때 이제 임시정부 제1야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황국한 후에 새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의지도 분명히 강하게 표출했는데 그런 민혁당이 왜 해방 전국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독 부진했던 이유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